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본 코너. 월간 아무개. 오늘은요. 스페셜 월간으로 꾸밉니다. 정말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아마 이분은 한 달 앞이 아니라 1년 앞도 내다보실 것 같아요.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이분. 합리적 보수. 보수의 책사 이런 별명도 참 오랫동안 가져오셨던 분이에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개를 크게 흔드세요? 전혀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시니까. 오래 기다렸습니다. 잘 편안하게 지내셨어요? 네, 그럼요. 잘 지냈습니다. 사실은 이제 총선도 앞두고 있고 네. 또 우리 일본과의 대내적인 문제, 대외적인 문제 네. 참 봐야 할 판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윤 전 장관님을 꼭 모시고 싶었던 건데 좀 가까운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네, 어제 네. 벌어진 일, 네. 광복절 축사. 네.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는 여러분 경축사, 네. 경축사. 네. 이거는 사실은 하반기 국정 운영의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늘 네. 주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장관님? 어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저는 괜찮다고 해야 될까, 무난하다고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한일 갈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도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어차피 갈등이 숨고르게 들어간 단계이기도 하잖아요. 네. 숨고르기에 들어간 단계라고 보고 계세요? 네, 그렇죠. 외교 관계라는 건 항상 그런 거니까요. 아. 강대강 대결 구도가 이제 첨예하게 가다가 예. 항상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수습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수습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어제 톤을 보면서도 그 생각하셨어요? 대통령 톤을 보면서도? 특히 대통령이 그 대화와 협력을 제안했잖아요. 일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전 좋았다고 보고요. 예. 아주 어른스럽고. 예. 어른스럽고 대화와 협력을 제안했고 특히 저는 이제 들렸던 부분이 도쿄올림픽 보이콧 얘기가 여당에서도 나오는 네, 마당이었는데 그 부분은 정말 말씀하실 만해요. 근데 어제 네. 보이콧이 아닌 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그럼요. 확실히 밝힌 거. 그럼요. 그거는 저는 여당에서 그런 얘기 할 때, 저거는 정말 좀, 하지 말았어야 될 얘기 아니냐. 그게 전 인류의 축제인데, 예. 그 한일 간의 갈등 때문에 거길 보이콧하자라는 얘기를 집권당에서 하는 것은 점점 경솔했다고 보고요. 예. 아니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을 문제 제기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별개고. 네, 예. 근데 네. 올림픽 식자재로 또 네. 그걸 쓰겠다고 해가지고 걱정은 됐거든요. 그런 문제 제기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어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정말 적절했다고 봅니다. 적절했다고 네. 보세요. 그리고 그 톤을 봤을 때, 그리고 외교라는 것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는 숨고르기 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하시는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죠. 네. 아니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일본 얘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일본 왜 저러는 거예요, 장관님?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제가 보는 관점이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이게 좀 장황해요. 조금 압축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데 부분에서 자주 언급된 부분 말고 예. 제가 보는 관점의 하나는 일본의 우익 세력이 초조감에 발로라는 거예요. 뭐가 초조해서요, 우익이? 일본의 우익은 일본을 태평양 전쟁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제국이던 시절로 돌아가게 하는 열망을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늘 그게 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어떻게 일본의 장래를 보느냐 하면 급격히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에 쇠퇴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앞으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패권 국가가 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지배적이에요. 아하. 일본 위기 그걸 모를 리 없죠.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한반도에서는 남북이 뭘 자꾸 민족끼리 해보겠다고 그러고 이게 만약 잘 풀리면 한 8천만의 그죠? 한 나라로 통일되는 건 아닐지라도 만약에 이제 경제라도 이렇게 통합이 돼서 문 대통령이 평소에 얘기하는 국방 경제권이 형성된다고 하면 일본으로서는 제국을 꿈꾸는 일본으로서는 일본이 상대적으로 왜소해지잖아요, 역할이. 그렇죠.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우익이 최근에 한국의 성장세를 보면서 이거는 여기서 한번 저 성장세를 꺾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쪽으로 역시 보시는군요. 네, 그게 하나 분명히 작용했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본다는 작용했다. 겁니다. 우익의 초조가 여차에서 저 남북한 통일, 경제 통일이라도 되면 어떻게? 뭐 이게 그런 거. 컸을 것이다. 네.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는 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으니까 굳이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을 뭐 것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예, 당연한 또 오늘은 거고. 중국 관계라든지 중국 뭐 이런 관계라든지. 안보 질서에 관한 것은 뭐 이미 많이 알겠습니다. 나왔으니까 굳이 거의 말씀드려요. 뭐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응해야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숨고르기 단계는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해결책을 찾아야 할 아니 텐데. 뭐 어느 지점에선가 타협은 되겠죠. 타협할 생각이 있으면. 있음. 예, 그러나 일본인들 이걸 타협 안 하고 언제까지 끌고 갈 건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 예, 어느 지점에선가 타협을 하기로 맘먹으면 타협점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뭐 정상회담을 하라든지 특사를 보내라든지 물론 뭐 지금 어떤 이제 식의 이게 첨예하게 강대강 구도로 맞부딪혔기 때문에 예. 바람직스러운 것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분위기를 확 바꾸는 거는 필요하죠. 받을까요, 일본이? 우리야 계속해서 지금 뭐 1대1 회담 뭐 하자고 계속 주장하는데 일본이 안 아니, 지금까지는 이제 뭐 대결 구도로 끌고 가는 기간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예. 어쨌든 뭐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어른스럽게 여러 가지 제안을 했으니까 아하. 예. 아베 수상하고 정상회담을 갖는 노력을 하면 예. 저는 뭐 꼭 성사 안 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보세요. 네. 정상회담으로 풀 일단 분위기를 수 확 있다. 풀고 분위기 나머지는 풀 수 있다. 이제 실무자나 또는 강력급에서라도 협상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위기까지 이제 좀 오고 있다. 그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 네, 그런 그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간다고 보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예. 윤여준 전 장관. 이렇게 일본 문제로 어수선한 가운데 정치권은 인사청문회 준비로 분주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는 조국 후보자. 일단 윤 전 장관님 지금 굉장히 난처한 듯이 웃으시는 건 왜 그러세요? 난처한 일이 없습니다. 그거 지금 뭐 아니세요? 난처할 일이 뭐 있습니까? 자, 그럼 총평 우선. 무슨 종평이요? 조국 수석이 이제 조국 전 수석이군요. 네.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뭐 무성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우선 뭐 그 조국 법무장관 후보를 잘 모르죠. 네, 잘 모르는데 그러세요? 그 야당에서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극렬히 반발하는 게 보니까 예. 그 뭐 산호맹 관련 맞습니다.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에서 그건 것 활동한 같은데요. 경력을 지금 문제 삼고 네.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사실을 잘 몰랐어요. 예. 기억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 일단 그게 MB 정권 때 예. 그게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다시 평가되는 사면 복권이 일단 그게 됐습니다. 다 이루어졌다고 제가 예.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걸 제도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 더군다나 저것도 보수 정권 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걸 제도적으로 문제 삼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다만 조국 후보가 언론에 얘기한 걸 보니까 뭐 산호맹 그때 한 것에 대해서 젊은 조국이 뭐 부족한 게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 뭐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맞습니다. 않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던 단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거기 동조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어떻게 바뀐 것인지 조국 법무장관 후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걸 밝혀야 한다. 분명히 얘기해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장관인데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그때는 젊어서 좀 그랬지만은 지금의 생각은 이런 거다라고 분명히 밝히면 되는데 그걸 굳이 모르겠습니다. 청문회 때 밝힌다고 했으니까 청문회 때 그런 얘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언론에 대해서는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다. 그걸로 미흡하다. 그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아마 청문회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 뭐 입장이 분명히 나와요. 봐요. 그 입장을 낸다면 문제는 없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절대 안 된다.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절대 조국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어서요. 근데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인데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이 한나라당인가? 집권하고 있을 때 아니겠어요? 그때 다 이게 제도적으로는 사면 복권도 되고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한 것으로 하는 기억이 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제 기억엔 그래요. 무슨 그 과거사를 정리하는 위원회가 있었던가 뭐 그런 데서 맞습니다. 이거는 민주화 운동으로 간주한다고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저는.
다만 그 산업행 사건에 조국 수석 장관 후보가 그렇게 관련됐는지는 몰랐지만은 그 사건은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제도적으로 그렇게 일단 막 지워진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당의 방침으로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면 그건 제가 뭐라고 시비 걸 건 아닐지 모르겠으나 네, 그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것을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해 후보자에 대해 지적한 사람이 황교안 대표예요. 네, 황교안 대표 예. 광복절 전날 메시지에서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걸 네네. 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교안 대표,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 대표가 지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안검사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철진한 색깔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도 그걸 언론에서 봤는데요. 예. 그게 뭐 황교안 대표가 모르겠습니다. 뭐 공안 검사가 체질화돼 있는지까지 제가 알 길이 없어서 그분 잘 모르거든요. 두 분 다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예, 평론하는 모릅니다. 겁니다. 예, 모르는데, 객관적 평론. 네, 모르는데 그 문제를 꼭 공안 검사 의식으로. 그 평론도 좀 지나치다. 예, 그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뭐 아하. 정치적으로 상대방 공격하기 위한 레토릭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 입장을 정확히 밝힌다면 지금의 입장, 지금의 네, 사상, 예. 그 전력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MB 정권 시절의 얘기를 잠깐 좀 정확히 짚고 가자면은 그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위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주동자였던 박노해, 백태웅 씨 같은 분들이 핵심 간부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것. 그렇습니까? 예, 요것이 팩트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황교안 대표, 뭐 보수에서 대권 주자, 뭐 여론조사하고 하면 높은 순위에 있는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치인으로서의 황교안, 뭐 대선 주자로서의 황교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정치를 하시던 분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년생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시련 또 실수를 이제 거치면서 이제 정치인으로 이제 성숙해지겠죠. 학습 능력은 뛰어나다고 그랬대요. 어디 언론인가 보니까. 지금의 황교안 대표는 뭐 아직은 뭐 본인도 아마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왜요? 행정부에만 있던 분이고 예. 더군다나 검찰이라는 조직은 그 상명하복의 질서가 그렇죠. 엄격한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직적 사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분이 정당에 와가지고 이거 아하. 난감한 일이 많을 겁니다. 스스로도 좀 당혹스러운 적응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적응 기간이라고 좀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적응기를 잘 거치면 대선 주자급이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겠죠. 그걸 잘 못 거치면 그러면 뭐 그냥 이대로 어려울 것이고요. 빠이빠이 할 수도 어려울 있고 것이고요. 정치권에서. 아니 이제 벌써부터 뭐 들리는 소리가 뭐 언론에 보도도 됐죠. 황교안 체제로 총선 치를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근래 이제 나온다고. 실수를 몇 번 했고 예. 그것 때문인지 지지도가 많이 뭐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특히 수도권의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급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당내에서 여러 소리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뭐 황 대표도 그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어떤 체제로 황교안 체제로 총선 갈 수 있다. 이대로만 간다면 어렵죠. 네. 그렇게 보세요. 그럼요. 왜 이대로는 어렵다고 아니 보세요? 지금 당 지지도도 그렇고 황 대표 지지도도 그렇고 예.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한국당에 조언을 한다면. 한국당에 조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한국당 분들도 듣고 계시는데 너무 딱 잘라서 조언하기 싫다고 근데 하시면 저는 뭐 당에 몸담고 있을 때도 그랬고 예. 당을 나온다면 그랬고 제 딴에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느 분도 귀 기울이는 분은 없고 말 안 들어요? 돌아오는 건 비난만 있고 그러니까 저는 부질없다는 거죠. 아니 보수의 책사로 통하시는 분이 저는 뭐 전략적으로 보수의 통하시는 책사라고 분이 제 스스로 생각해본 일이 없고 저는 책사라는 말 자체를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세요. 합리적 보수의 뭐 대명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과찬이죠. 하여튼 뭐 지금 별로 비난만 오니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음에도 아니, 불구하고 욕 먹는 게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 부질없다는 거예요. 부질없다. 저는 뭐 그쪽에서 잘 안 듣더라도 좀 해주신다면은 어떤 게 예를 들어 보수가 뭐 빅텐트에서 합쳐야 한다. 혹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요새도 언론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정치인 중에 누구죠? 구체적인 이름이 막 등장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선거를 앞두고 합치면 표가 불어나는 거야 뭐 산술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의 자유한국당 모습으로는 그 언론에 거명이 되는 분들이 들어간들 국민이 쳐다보겠냐는 거죠. 예, 그리고 그분들도 저런 모습이면 들어가려고 하겠느냐 선뜻.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언론에 거론되는 인물이라 하면은 그러면 뭐 바른미래당 쪽에서 유승민 의원한테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러브콜 보내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던데. 거론되죠. 예, 지금 그나마 뭐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에 몸담고 있지 않은 분 중에서는 그나마 에너지를 그래도 좀 가지고 있는 외연 확장이 가능하다. 두 분이니까 자연히 그런 말이 나온다고 보는데요. 전 뭐 그 두 분하고 근래에는 뭐 만난 일도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모습이라면 그 두 분이 선뜻 들어가려고 할까?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데요? 지금 매일 보시는 저런 모습 있잖아요. 지금 평가가 되기로는 다시 친박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클릭 심하게 우클릭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국민들 눈으로 보면 촛불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에 23회에 걸쳐 진행됐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그 석간신문에 내일신문이라는 신문사 있죠. 그 내일신문하고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라는 데가 합동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에게 왜 나왔냐. 근데 가장 많은 대답이 뭐였냐면 민주적 가치의 훼손에 대한 분노라고 그랬어요. 이게 제일 많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자기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이 국민 앞에 정말 진지하게 뼈저린 성찰이나 참여를 한 일이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황교안 대표는 어쨌거나 박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속으로 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어요. 들어가서 당이 자꾸 도로 친박당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뭐 황 대표의 생각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지도부에 친박계가 많이 들어간 거 이런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공천 때 또 이때 쇄신 났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나 지금으로만 보면 국민 눈에 비친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도로 친박당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라도 선뜻 들어갈 용기가 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체제 그대로 총선 가면 어려울 것이라는 지금 모습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다 있는 거. 들어간들 국민이 쳐다보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지금 판을 읽고 계시는군요. 이거 뭐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 꺼내는 걸 좋아하실지 불편해하실지 뭐 싫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 입문할 때 멘토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 멘토는 3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멘토시고 뭐 그 뒤로 결별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안 전 대표 행보는 어떻게 봐오고 계세요? 어떤 행보요? 지금까지 뭐 계속 정치하고 있는 행보. 합쳤다 헤어졌다 하는 거예요? 합쳤다 헤어졌다. 그것도 포함입니다. 저는 뭐 별로 평가할 게 없는데요. 이쪽도입니까? 아니 뭐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 사람들이 무슨 평가할 게 있습니까? 좀 실망을 하셨던 것이 여전히 그 마음은 글쎄요. 그 마음을 결별할 때 실망해서 결별하셨겠지만 지금도 그러죠. 결별도 아닌 거죠. 결별이라는 말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 더군다나 뭐 두 번째 제가 도우러 갔을 때는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병실에 찾아와서 부탁을 한 걸 완곡히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름이라도 좀 쓰게 해달라. 형편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까지 어떡하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약속을 할 때 저는 창당 대회 하는 날 나는 집으로 간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창당하는 날 저는 집으로 왔죠. 다시는 안 대표를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도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뭐 결별이라고 하기는 우습죠. 같이 뭘 하려고 그랬다가 헤어져야 결별인데 저는 처음부터 그
짧은 기간 동안만. 좀 뭐 선을 분명하게 그러면 그러니까. 추석 때쯤에 돌아올 거란 얘기가 있고 또 실제로 한국당, 바른미래당 뭐 일부 그다음 민평당에서조차도 민평당이 이제 대한정치 모임이라고 새로 탈당하신 분들에서조차도 러브콜을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다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니 제 기억으로 지난번 대선 때 언젠가 예. 호남의 사위라고 안 그랬어요? 뭐 호남 얘기했었죠. 예. 안 대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아니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처가가 호남 분이죠. 호남의 사위인 건 맞아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인데 그 후에 또 호남하고 또 이렇게 그야말로 결변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잖아요. 예. 네? 예. 그런데 또 호남 분들이 모셔간다? 전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뜻인지? 그건 일단 아닌 것 같다 말씀이시고. 아니 뭐 아닌지 진지서서 모르겠으나 그게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당에서 오라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 네, 뭐 이런 얘기도 언론 들려요. 보도를 통해서 봐도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안 대표도 나름대로는 그죠? 뭐 정치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쎄 지금의 모습 그대로의 자유한국당이라는 전제를 한다면 선뜻 용기를 낼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는데 자 1분 남았습니다. 네. 우리 정치권에 건네는 조언 해주신다면 지금의 정치권에 건네지만 여러 가지로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안팎으로 뭔가 한 말씀 해주세요. 안팎으로 도전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안팎으로 아마 그 도전이 계속 올 겁니다.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면 그런 안팎으로부터 오는 도전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내부가 단합이 돼야 돼요. 아하. 이번에는 한일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예. 국민의 반일 감정이 불이 붙어서 그렇죠. 네? 예, 단합이 됐어요. 예. 그럼 앞으로 항상 한일 관계만 생기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우리 내부가 이렇게 딱 반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갈라져 있죠. 이런 상태로 어떻게 그 위기에 대응할 건데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예. 그래서 이게 위기 대응 능력의 기본이 그건 것인데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맨날 뭐 협치하고 통합은 맨날 말로는 얘기하면서 행동은 반대로 하니까 말로만 협치하자고 하느냐? 그러니까 절반으로 갈라진 거 아니에요. 언제 협치하는 모습을 진지하게 보인 일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갈라진 거잖아요. 절반으로 딱. 예.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도 남북 관계를 다룰 때 살얼음 밟듯이 했어요. 조심스러우니까. 그래도 남남 갈등이 격화돼가지고 결국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더군다나 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만한 도덕적 권위도 없고 예? 확고한 지지 기반도 없어요. DJ에 비교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지 기반. 그런데 이렇게 사회를 반으로 갈라놓고 어떻게 앞으로 닥쳐온 위기에 대처할 건데요? 이게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 통합이 지금 시점에 아주 급하다라는 그래야 그 숙제를 던져주시는 여야 거군요. 보수 진보가 통합을 해서 대응할 거 아니겠어요? 협치 얘기하는데 자꾸 저쪽에서 발목 잡는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당에서는. 아니 협치라는 것을 자꾸 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렇죠. 민주주의 정치 과정이 협치예요. 그 자체예요. 복수의 정당이 국회에 모여서 지지 세력을 대변해서 그 갈등을 대화 타협으로 또는 다수결로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민주정치고 그게 의회정치고 그게 통합이에요. 근데 마치 그 원리를 안 지키면서 마치 협치가 뭐 따로 있는 것인 양. 이거는 저는 정말 평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등은 민주주의의 어쩔 수 불가피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거죠. 그걸 조정해 나가는 능력을 보여달라. 그렇죠. 그 주문이신 거군요. 갈등의 내용이 뭐냐.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어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민주사회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죠. 알겠습니다. 윤 전 장관님 오늘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그동안 아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요새 반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안 나오신다는 분이었는데 오늘 스페셜 월간으로 어렵게 초대를 했습니다. 남양주에서 멀리 오셨어요.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